어제 저녁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 나는 응, 잘 지내 하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요즘 손주가 태어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첫 손주라서 더 기쁘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보러 간다고, 손주 보는 재미에 산다고 웃었습니다.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좋겠다고. 통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멀리 삽니다.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한데 자주 보지 못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는 유독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 어느 연예인의 화려한 일상.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유럽 어딘가를 여행하는 사람들. 나는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채널을 또 돌렸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사는 걸까? 잘못 산 건 아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을 키웠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뭔가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첫 순간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남의 삶과 견주기 시작할 때라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누구보다 키가 크고, 누구보다 성적이 좋고,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당연함 속에 뭔가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친구는 손주를 매주 보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왠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밤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진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중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친척이 집을 샀다는 소식,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있고, 우리는 얼마나 있고, 그 차이를 계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안 되는 걸까? 내가 교육을 잘못 시킨 걸까? 그런 생각에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하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나는 남의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인간을 가장 연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더 강해진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왜 그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천히 실을 풀듯이 조금씩만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승진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건강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갑니다. 저 사람은 골프를 치는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저 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손주를 비교합니다. 저 집은 손주가 셋인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 집은 손주가 자주 오는데 우리는 명절에나 봅니다. 비교할 게 없어 보여도 우리는 비교할 것을 찾아냅니다. 마치 습관처럼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끝에는 항상 박탈감이 기다립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느낌. 나는 뒤처졌다는 생각.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책. 그것들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아들이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좋은 동네, 넓은 평수로.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아주머니는 기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전세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합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더 많이 벌었어야 했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는 아직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남깁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더 공부했으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곳을 보고, 다른 시간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 좋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산다고.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비교했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저 집은 손주가 많은데, 그런 생각하며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나대로 삽니다. 혼자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노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하며 남들은 아직 젊어 보이는데 나만 늙은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처음으로 단호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교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우리는 비교를 통해 발전한다고 배웠습니다. 남을 보고 배우고, 남을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그래서 더 나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환상이라고. 미교를 통한 성장은 진짜 성장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저 남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진짜 성장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상태인데 비교는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행복은 원래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평온한가? 내가 지금 만족하는가? 내가 지금 감사한가?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행복한지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만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족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이 더 많으면 부족합니다. 이룬 것이 많아도 남이 더 잃었으면 초라합니다. 건강해도 남이 더 건강하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남의 자식이 더 잘 살면 아쉽습니다. 미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교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미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건강이 있어도 남이 더 건강하면 부족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남의 가족이 더 화목하면 아쉽습니다. 집이 있어도 남의 집이 더 크면 초라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위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더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상태라고. 미교는 그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늘 불만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구나.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했을 텐데.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좋은 날씨를,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느꼈습니다. 남이 어디 여행을 가든, 남이 뭘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바람을 느끼고, 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깎아 먹는데 달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들은 더 비싼 과일을 먹는데, 남들은 더 좋은 걸 먹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과일이 맛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이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미교로부터의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기준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평생 남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남보다 나은지, 남보다 못한지, 그것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삶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가 자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 편해 보이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전엔 뭔가 항상 불안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그냥 편안해 보여요. 배우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요즘 많이 달라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비교를 멈춘 것이라고.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봅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받아들입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니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주 못 봐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생각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이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 작은 만족을 느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남들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이루면 나도 이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뒤처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평생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준. 그것들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순수한 나. 남의 기준에 오염되지 않은 나. 비교에 상처받지 않은 나. 그 나를 만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본래의 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비교에 물들고 경쟁에 지치고 남의 기준에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는 다시 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온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평생 더 나은 나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가치 있다고.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